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의 채권 투자는, 국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많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대외 건전성이 좋은 거는 큰 위안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1편, 2편 보죠. 3편 뭐 또 비슷한 얘기 하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채권 투자자라면 이번 3편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한국 경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채권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결국 채권 시장, 한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출발점 뭘로 우리가 제가 설명을 시작해야 되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정책금리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한국의 시장 금리 전망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채권의 중장기 투자의 어떤 매력도가 여전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 정책금리 전망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요게 지난 한 14년간의 요 흰색은 한국의 정책금리, 한국은행 금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도에 한국의 정책금리가 거의 0% 근처에 있다가 3.5까지 갔다가 0.25를 내려서 3.25까지 내렸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밑에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실질 기준금리입니다. 실질 기준금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조금 너무 투머치 아카데믹 하더라도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자, 정책금리가 있죠. 정책금리가 현재 3.25죠. 3.25고, 그죠? 3.25입니다. 어제 연필 잘 안 되는데 3.25고, 3.25에다가 3.25%에서 지금 정책금 3.25%죠. 3.25%고 여기가 실중 기준금리인데 정책금리에서 뭘 빼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1.6이에요. 1.6%를 차감하면은 현재 실질 기준금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현재 얼마냐면 이렇게 1.95%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 기준금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정책금리에서 명목 정책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면은 실질 기준금리가 됩니다. 즉 실질 기준금리가 1.9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정책금리가 1.9%더 너무 금리를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질 기준금리가 높다는 거는 경제의 브레이크가 그만큼 세게 걸리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보다 더 금리를 더 올려놨으니까요. 그죠? 그만큼 물가보다 브레이크를 더 올려놨어요. 그만큼 브레이크가 더 많이 걸리는 레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이 브레이크 걸린 레벨이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볼게요. 이 브레이크 걸린 레벨을 볼게요. 1.95잖아요. 실질 기준금리가 보세요. 1.95가 언제 있었는지. 지난 10년 안에 2011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9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그때 경제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질 기준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경제의 브레이크가 걸릴 만큼의 우리 영어로 restrictive, 제약적인 금리 레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제약적 레벨이 현재 금리 레벨입니다. 즉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연준이 한국은이 BOK가 금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못 내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 정도로 실질 금리가 높았을 때의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게 언제냐면은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보시면은 2011년, 12년 레벨이 보시면 여기가 이 당시에 정책금리, 그러니까 실질 기준금리 레벨이 1%대 중후반이었죠. 이때가. 자, 그런데 이렇게 높았을 때 결국 경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니까 결국 정책당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후에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어요. 얼마큼 인하했냐면은 여기 적어놨어요. 요때 3.25였거든요. 이때 3.25였어요. 우연찮게 아이러니컬하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3.25. 그죠? 근데 이때 2012년 전후에서 이렇게 정책 실질금리 레벨 높았을 때 결국 어디까지 내렸냐면은 1.25까지 해서 200bp를 내렸어요. 결국은
2012년에 정책금리 레벨이 3.25일 때 실질금리 브레이크가 걸린 실질 기준금리 레벨이 거의 현재처럼 비슷하게 1% 후반대로 있어서 물가가 딱 잡히니까 그 당시에 디스인플레이션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기준금리 잔금을 쭉 내렸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200bp를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그 정도 레벨의 경제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높은 실질 기준금리 레벨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봐선 한국도 금리 인하를 꽤나 큰 폭으로 해야 될 레벨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제가 2012년 현재처럼 비슷한 정책금리와 또 비슷한 실질 기준금리 레벨을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은 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아카데믹하게 한번 볼게요. 자, 가끔가다는 좀 아카데믹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아카데믹해 볼게요. 자, 보면은 현재 한국의 중립금리,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라는 게 뭐예요? 물가도 자극하지 않고 또 경제 브레이크도 안 걸린 딱 그 적정 금리 레벨을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실질금리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1.3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발표한 한은의 페이퍼에서 그렇게 계산해서 결과치를 발표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한국의 현재 중립금리 수준의 실질금리를 이번 11월 달 한국은행에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페이퍼상에 조사한 결과값으로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1.3 정도 레벨이 한국의 인플레이션 차감 빼고 실질적인 중립금리 레벨이 그 정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페이퍼가 맞다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국은행 믿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 페이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우리가 그러면 최종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어디까지 내릴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중립금리 레인지가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1.3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가운데 값이 얼마냐면은 플러스 0.55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 중립금리에다가 여기다 물가를 얹으면은 최종 한국은행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볼게요.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2%거든요. 그럼 2%까지만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중립금리가 한국은행 계산 중립금리 0.55에서 중위값 0.55에서 2% 얹으면 2.5% 내외잖아요. 즉 만약에 물가가 한국은행이 제시한 2% 수준 정도로 잡히게 되면 결국 한국의 한은금리가 지금 현재 3.25인데 2.5% 수준까지는 내려갈 것 같다. 인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전제는 방금 물가가 2%까지 떨어진다는데 만약에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 2.25까지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죠. 물가가 2%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반대로 만약 물가가 현재 1.6까지 떨어졌잖아요. 1.6 수준으로 계속 수렴해서 더 안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냥 얹어볼게요. 중립금리 레벨 0.55에서 1.6 얹으면 2.0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성장률도 2%대가 아니라 1% 떨어지면 1.75까지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얘기 어려웠는데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에 한국은행이 계산한 어떤 실질 중립금리 레벨이 평균값이 0.5인데 이 중립금리 플러스 물가 레벨을 합쳐보면은 이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금리 목표인 2% 수준 정도까지만 내려간다고 하면은 한 2.5 정도까지 금리를 내릴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최근처럼 물가가 2%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1.6까지 빠졌는데 내년에도 계속 1.6 수준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중립금리 0.55에서 1.6을 얹으면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변수가 뭐냐면 만약 지금 방금 물가만 얘기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1%대로 떨어지면은 방금 제시한 그 계산식보다도
금리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제가 옆에 계산한 게 물가 2%일 때 2.5인데 만약에 성장률도 생각보다 더 떨어지면 이거 2.25까지 떨어질 수 있고 물가가 1.6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계산해보면 중립금리에서 2%인데 만약에 여기 덤으로 성장률까지 더 부진하면 1.75까지도 갈 수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여러분 제시하고 싶어요. 방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은행 중립금리를 갖고 이제 그 한번 예상을 해본 거잖아요. 그죠? 자, 얘 뭐 마쌤의 개인 썰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에 여기 있어요. 11월 15일, 11월 17일 정말 따끈따끈한 ID 레포트를 갖고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골드만삭스 한국 물가 1.6보네요, 내년에. 성장률 1.8보네요. 우리 일반적인 전망들 뭐였죠? IMF나 KDB에 전망한 거가 2%였잖아요, 성장률이. 이거보다 더 낮네요. 성장률 1.8, 물가도 2% 전망인데 1.6 더 낮네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에 한국은행의 금리 전망이 2.25.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감 잡히시잖아요. 방금 얘들 레포트 안 봤지만 자식들 왜 그랬는지 우리 금방 견적 내잖아요. 방금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죠? 중립금리와 물가를 계산해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률이 약간 더 부지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모간 스탠리 17일 나왔어요. 모간 스탠리는 물가는 한 2%보다 2%라고 해서 약간 골드만보다 높은데 성장이 더 낮게 보네. 1.7. 아주 최신 자료에서는 2% 언더로 봅니다. 한국을. 근데 얘네들도 2.25 봐요. 그죠? 그리고 KDI 요 11월 달 발표한 자료 성장 2%죠. 물가 1.6이죠. 거의 컨센서스가 2% 아래로 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GDP도 2% 성장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골드만이나 모건 스탠리가 물가나 성장률 다 2% 아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현재 이 기준금리 전망 2.25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참고로 이거는 마켓의 컨센서스보다 낮아요. 현재 마켓의 컨센서스는 얼마냐면은 2.5에서 2.75 봅니다. 근데 그거 더 낮아요. 방금 얘기한 제가 골드만이나 모건 스탠리 얘기와 그 앞전에 제가 한국은행 중립금리 레포트를 반영한 걸로 계산한 걸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현재 기준금리 3.25인데 만약에 우리 중립금리 0.55로 계산했을 때 물가가 2% 정도, 아까 0.5잖아요. 0.5에서 물가 2% 얹으면은 최종금리 2.5로 보는 거고 0.5에서 물가 한 1.6으로 보면은 대충 한 2% 정도 한국 정책금리가 떨어질 것 같고,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부터 지금 3.25니까 만약에 2.5까지만 중립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 떨어지죠? 75bp 0.75가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물가가 1.5까지 떨어진다고 2% 하면은 현재보다 125bp가 떨어지는 거고, 글로벌 투자은행들 견해로 본다고 했을 때 현재 3.25인데 2.25를 본다는 건 100bp 1%가 떨어진다는 견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했죠. 언제 지금처럼 실질 금리가 높았던 레벨이 2011년, 12년 때 케이스 스터디 그때를 반영해 본다고 하면은 한 150bp, 한 1.7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까지 동시에 둔화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들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마켓에서 반영되어 있는 금리 레벨보다 더 낮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이 아니죠. 한국의 국내 기관이나 해외 기관들 동시에 전망한 현재 내년 말까지의 한국의 정책금리 레벨이 현재 3.25인데 한 2.5 정도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물가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거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말의 2.5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은행이 이거 3.25, 2.5 얼마 내려봤자 얼마 못 내릴 거고 그럼 시장금리도 얼마 못 내리겠지. 그럼 별로 먹을 게 없겠는데 라고 보시는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된다면 국채 금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은 한국 채권 굉장히 매력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제가 미국 채권도
그 매매에,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혼란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미국 채권도 단기적으로 한 1년 내외 정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이고 그런데 좀 더 긴 호흡으로 쭉, 그러니까 뭐 1년도 좋고 그 이상을 쭉 본다고 했을 때 한국 경제는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 잡히고 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단기적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주식엔 반대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제가 오늘 3편 찍고 있는데 1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한국 국채는 한국 예금의 대안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둔화된다는 건 예금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는 설령 금리가 쭉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성격이 너무 강하죠. 근데 한국 국채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오로지 금리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 내려가는 게 또 왔다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냥 국채를 개별채권 딱 사놓으면은 확정 금리잖아요. 근데 경제 둔화되는 것과 생각하면 이후에 경제가 둔화돼서 금리 내리면 예금 금리 쭉 내려가니까 롤러버 할 때마다 예금 금리는 또 떨어져서 예금 투자자는 더 금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지만은 국채 투자자는 그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미 확정 금리에다가 금 떨어지는 거에 따라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제 지인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예금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 국채 투자하시라고. 예금에 대한 한국 국채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는 지난 2년간도 한국 채권이 매력적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금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매력일 거고 또 투자 관점 접근하더라도 한국 채권 여전히 매력적이다는 결론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